안녕하십니까. 한강문학 이기훈입니다. 이번에 한강문학 2020호 보모가 새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정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쩜 일을 집합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해서 그래서 조금 예정보다 많이 지연돼서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간단히 보시면 번두시 우리 그리고 번두 칼럼으로 김중희 전 의원께서 또 칼럼을 써주셨고요. 번두 문학 강좌로서는 성기조 박사 전 교수 교원대 교수를 지내셨죠. 그분의 문학 강좌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또 추가된 거는 우리 방촌 황희 선생의 대해서 방촌 황희 선생에 대한 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난세에는 황희 선생 같은 분들이 그리울 때가 될 수가 있죠. 항상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집안이 어려우면 현모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 사실 요즘같이 우리가 좀 어지럽다고 느낄 때 황희정승 같은 분이 어떤 재상으로 좀 계시면 어떨까, 그런 분이 계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황희정승은 지금 파주 쪽에 묘와 황희정승이 계셨던 반구정 임진강 바로 앞에 있어요. 겨울에 한번 가봤었는데 황희정승이 주로 자주 앉아 계시면서 사색을 하셨다는 그 장소에 이렇게 가서 앉아 보니까 굉장히 따사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바람이 부는데도 묘하게 그 자리는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게 아마 명당이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황희정승 하면은 여러 가지 설화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타부타 결론을 확실히 내려주지 않는 듯한 검정소 신소의 얘기도 있고 또 계집종과 관련된 얘기도 있죠. 계집종이 누가 와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우겨대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또 같이 싸웠던 계집종이 와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 그랬더니 네 말도 맞다. 옆에 듣고 있던 분이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그래서 당신 말도 맞소. 근데 이제 황희정승은 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종의 자식이나 자기 손자나 구별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정에서 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 손자들이 막 이제 엉겨붙고 이렇게 무릎에 와서 노는데 종의 애들도 같이 또 와서 무릎에서 같이 똑같이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반상의 구별이 있었을 시대인데 비록 종이라고는 하지만 그 자식들도 그렇게 똑같이 많이 귀여워하고 이뻐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선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관풍로를 한번 보면서 황희정승이 남겼던 시는 또 두 편이 있는 거죠. 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 있죠. 그 중에 두 편을 한번 여기에는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황희정승이 또 갔던 반구정에 대한 얘기도 또 실었고요. 그리고 이 한강문학 이 보모에서는 우리 흠정 만주 원류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 원류고 자체를 정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여러 사학자들은. 근데
분명히 그 흠정 말주 원류고는 그 청나라 왕실 쪽에서 이 청나라 이전의 그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금나라와 그 신라 그리고 그 조선 그러니까 대한 한반도의 그 삼국 자체를 그리고 만주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정확히 기술을 했어요. 즉 그거는 청나라 자체가 신라계의 후손이라는 거를 정확히 그 흠정 만주 원리고에는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역사책 자체를 무시하고 송산이 뭐 이런 명산이 이런 책들 이런 데 관련된 서적들만 우리가 정사로 인정하고 있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하려면 똑바로 하고 다 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해야지 왜 골라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가 우리 책에는 그 박혜성 그 시인의 그 시가 있습니다. 사랑시라고. 우리 박혜성 시인은 그 산부인과 원장이죠. 저기 포천 쪽에서 개업을 하고 계신 의학 박사신데 요즘 유튜브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수필도 많이 쓰셨고 아마 수필가도 정식으로 데뷔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아닌지 모르겠는데 수필가로도 그리고 또 이제 시인까지 데뷔를 하셔가지고 우리 고정으로 이 한강문학에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쭉 보면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한강문학은 보면은 조금 읽으신 분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문단 원로분들이 기고하시는 글들이 좀 있고 또 옛날 역사책을 번역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딱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요즘 신인 시들도 많이 실려 있죠. 여기에 또 성균관대 그 문자학 교수님의 또 여러 가지 바람과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 담론. 자연풍은 기압의 변화로 생긴다. 그리고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에 따라 바람의 변화무쌍함이 조화된다. 그런데 바람은 왜 바람이라 했을까? 고려 말에서 바람을 바람, 곧 폐람으로 썼다. 이와 같이 우리는 풍을 바람 또는 폐람으로 발음했다. 한조선 때 100년 전에는 바람이라 발음하고 이 말은 발량의 변음이라고 했다. 발량이라는 말은 양기가 움직여 일어나다의 뜻이다. 음양의 조화로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냉온도 음양의 변화이고 기압도 음양의 변화이니 선인들의 해안이 놀랍다. 그리고 이제 방향도 옛날에 동서남북이 결정되기 전에는 또 나름대로 그 방향도 여기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은 새, 서는 한이, 그래서 남은 마, 북은 높 이래가지고 동풍은 새바람, 서풍은 한이바람이고 남풍은 맞바람이고 북풍은 높바람이다. 간방을 더하면 즉 이제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를 하면 동북풍은 높새바람은 동북풍이고 마하니바람은 남서풍이고 마새바람은 남동풍이고 높하니바람은 북서풍이다. 이러면서 또 주역과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 대입을 시켜 가지고 또 글을 쓰셨네요.
그리고 이쪽 여기에는 또 나의 남편이라는 그 문정희 시인의 그 나의 아내에 대한 화답시가 있네요. 나의 아내라는 그 문정희 시인이 쓰셨던 글은 시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봄날 환한 웃음으로 피어난 꽃 같은 아내, 꼭 껴안고 자고 나면 나의 시를 제 몸속에 키워 자식을 낳아주는 아내.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 밥을 지어주고 밖에서 일할 때나 술을 마실 때 내 방을 치워놓고 기다리는 아내. 또 시를 쓸 때나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면 살며시 차 한 잔을 끓여다 주는 아내. 나 바람나지 말라고. 뭐 이런 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시를 또 쓰셨네요. 그 김영식 시인이 나의 남편 비익열리, 그 문정희 시인의 나의 아내에 대한 화답시. 나에게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름날 구릿빛으로 익은 변광쇠 같은 남편. 꼭 껴안고 자고 나면 자기의 시를 내 몸속에 심어 당신의 손을 잊게 해주는 남편. 쭉 한 페이지가 있네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그리고 또 신인들의 시가 또 있습니다. 김광춘. 김광춘 시인의 둘레길을 걸으며라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광춘. 그러니까 둘레길을 걸으며. 김광춘. 비탈진 둘레길, 낙엽 쓸며 가는 바람길, 구기동 언덕, 길고 낮은 벽돌 담장, 은빛 철문 가벼이 지쳐내면 나뭇잎 남김없어 가녀린 가지마다 아라리 이웃하며 미소 짓는 빨간 산수유, 변치 않는 보석인 듯 빛의 그림자 길게 늘어지면 비스듬히 춤추는 따스한 햇빛, 철없이 먼저 핀 노랑나비꽃, 찬바람에 몸도는 늦은 오후, 힘겨워 고개 숙인 가로등, 고된 겨울 마중인데 주머니 속 맞잡은 두 손, 말없이 온기 보태며 총총히 디뎌가는 휴일, 비탈진 둘레길 사계절 오가는 정든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한시 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한시 지어보기, 오원고시를 한번 써보는 그런 난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이랄 것도 없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걸 조금 이제 글로 좀 적어 놓은 내용이 몇 페이지 됩니다. 이게 아마 요거는 이제 눈이 온 상태에서 우리 나이 들어감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써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은 최성열 수필가의 수필인데, 이분은 공군사관학교를 67년도에 졸업하시고 공군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오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신 그 장군입니다. 장군 출신이고 공군 준장 출신이고 삼성 테크윈에서 임원으로 일하기도 했던 분이죠.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 타이거 트레이닝 최성열, 1963년 6월 25일 전쟁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끊임없는 북계의 도발과 무장 간첩들의 출몰은 대적 경계심을 더욱 요구할 때였다. 공군사관학교에 가입교했다. 정신없이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다. 밤 10시 낮게 가라앉은 어둠 속에서 구성진 취침나팔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소동을 외치는 불침번 구령이 길게 퍼졌다. 비상등만 남기고 모든 불이 꺼졌다. 불침번이 오갈 때마다 군화 소리만 긴 복도를 울렸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사리 들지 않았다. 날선 겨울바람처럼 들려오는 라디에이터 스팀 빠지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내 마음도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증기가 관을 통과하며 내는 쇠소리는 높은 천장을 울리고 외톨이 신세가 된 내 마음도 흔들었다. 몇 시쯤 됐을까? 쉽게 잠 못 이루다 선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조용히 해. 전투복 갈아입고 나를 따라와. 애몬소총을 맨 불침번이 소리를 죽여 말했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옷을 갈아입었다. 조용히 하라고 또 채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관학교들은 처음에 입교를 하면 가입교라고 하죠. 입학식 전에. 뭐 요즘 경찰대도 있는 것 같던데 한 4주 정도 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이제 가입교 시켜가지고 이 사제 기름을 뺀다 그러죠. 사제 그 군인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마 사관학교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근데 하여튼 사관학교는 조금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스팀들을 뗐는데 밤 되면 스팀들이 땅땅 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 노킹 현상이라 그러나요? 스팀이 이게 땅땅 때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 막 그러던 어떤 광경일 겁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간단한 소설이 김병청 선생의 소설이 있습니다. 김병청 선생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죠. 여름여자란 그 단편인데 저는 그 김병청 선생이 그 글을 모아놨다고, 자료를 모아놨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 홍무제 명나라 태조가 이 반도에서 건너간 조선인 고려인이다, 이런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홍무제에 대한 그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그때 한번 들고 저기 시조로 한번 홍무제에 대한 걸 써본 적도 있긴 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그 홍무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한번 그게 소설로 나왔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그걸 쓰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네요, 갑자기. 작년에 그 한강문학회 주최 세미나 때도 발제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김병청 소설가께서. 그리고 이번엔 또 강희맹 선생의 문집에서 좀 집필 이렇게 발췌해 온 게 좀 있습니다. 도둑 아들 이야기, 도자설. 이게 보면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은 자가 그 기술을 아들에게 모두 가르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주 자기 아버지보다 잘한다고 이게 시건방을 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담해지고,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게 10번 잘하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패가 망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부잣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뛰어나오면서 창고를 문을 잠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묘책을 생각해내서 탈출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빠져나와서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는 새나 기는 짐승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아는데 아버지는 어찌하여 자식이 붙잡히도록 일부러 자물쇠를 잠갔습니까? 아버지가 대견하다는 듯이 그를 보며 대답하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도둑으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술은 한정이 있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것을 무한히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급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모면함으로써 경험이 넓어지고 지혜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읽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를 위험한 경지에 빠뜨린 것은 너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림으로써 장래에 내가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 사숙제집에서 이제 뽑아온 거죠. 그리고 뭐 꿩의 그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아마 그 강희명 선생이 썼던 그 수필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 한번 시간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쓰신 여러분들의 글을 한 번씩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전체적인 소개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